네, 2020학년도 2학기 한국 현대소설의 작가 현장 제6강 시작하겠습니다. 화산도 읽기 제9장과 10장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쯤 조금 어, 지칠 때도 됐어요. 그죠? 좀 더 힘내고 스스로를 부추기기 바랍니다. 출석 먼저 부를까요? 정다산 은행 다니는 게 재밌나? 화산도 읽는 게 재밌나? 어떤 게 더 재밌을까? 민동후, 박서영, 서하진, 송하현, 이담혜, 주호영, 강혜린, 김하은, 고은서, 김성호. 지치지 마세요. 구한울, 유경민, 한치웅, 최동영, 최경민, 김세빈, 정원석, 김진현, 이성은. 네, 20명의 전사들입니다. 화산도를 모험하는 전사들.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북돋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다 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댓글 잘 달아주시고요. 그게 이 강의를 훨씬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뭘 하고 뭘 듣는지 내가 봐야지 궁금하거든. 오늘도 프로그램이 2번이나 다운돼서 지금 3번째 녹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힘드네. 업로드가 늦어진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월요일 안에는 업로드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한 얘기 또 하려니까 참 머쓱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자, 오늘은 화산도 9장과 10장 4권 후반부입니다. 한 겁이 한 겁이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자, 볼까요? 드디어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무장봉기가 일어나죠. 9장과 10장의 시간적 배경은 4월 2일에서 4월 5일, 그러니까 4월 3일 무장봉기 전야, 그리고 다음날과 그 다음날까지죠. 9장은 4월 2일에서 3일까지, 와이리에서 성내로 남승지와 손서방이 삐라를 가지러 오죠. 권총 탈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수가 졸도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죠. 아들과 딸이, 그러니까 이방근과 유원이가 해방구에 다녀왔다는 소문을 듣고 졸도합니다. 절대 공산당은 안 되는데 졸도할 만하죠. 이태수의 미국 신앙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상화가 등장하는데 최상을 찾아가죠. 이방근이 찾아가서 누가 소문을 냈느냐고 따지고 들죠. 해방부에 간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게 어떤 식으로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느냐라는 것 아는 내용, 협박을 하러 가죠. 그 최용학의 편지를 들고 말이죠. 구차하긴 합니다. 박갑삼이 등장합니다. 칠성다방에서 쪽지를 전해두죠. 그리고 조양여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조양여관에 다시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합니다. 유달현이 등장하죠. 양준호. 유달현이 이방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구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손서방 권총 탈취 사건이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태수 졸도, 삐라 얘기가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죠. 어떤 내용인지 군경에게
제주 인민들에게 쭉 그 삐라가 그대로 게재돼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240쪽 앞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라봉에 봉화가 오르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됩니다. 4월 3일 새벽 2시. 이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이방근의 심리, 그리고 성내까지 무장대가 들어오지 못한 사실을 알고서 실망하는 모습,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4장 10장에서는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이방근의 방황이 시작되죠. 따옴표 친 방황입니다. 뭔가 이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성화의 집을 찾아가고 박상동의 하숙집을 가기도 하고 양준의 하숙집에 들르고 또 이방근의 서재로 와서 유단을 만나기도 하고 쭉 머릿속에 그려지죠. 10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은 부스럼 영감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부스럼 영감과 목탁 영감과 부엌이 한대용이라는 인물 주목해야 돼요. 포로 수용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를 얘기합니다. 한대용 얘기도 길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뒤에 상세하게 언급되는 부분에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호, 남승지, 유달리안, 그리고 우편배달부 강삼구가 있습니다. 이방근의 방황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방황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장봉기를 전후해서 이방근의 심리적인 동선을 잘 봐야 돼요. 그 기대와 불안, 공포와 희망이 착종된, 뒤섞인 묘한 감정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김동진이 입산하죠. 아마 한라신문에 근무하는 김동진이 앞장서서 삐라를 인쇄한 것과 관련이 있겠죠. 김동진의 편지를 주목해야 되고요. 남승지에 이어서 김동진의 입산이 또 이방근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9장과 10장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나머지 그 에피소드들이나 디테일들은 다 읽었을 테니까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줌을 통한 화상 강의에서 여기저기 상세하게 얘기했으니까 그 반복되는 부분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큰 개요, 인물 프로필들과 주요 에피소드들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손서방 권총 탈취 사건, 이태수의 졸도, 삐라. 그 삐라 제작 과정과 운반 과정도 흥미롭죠. 그 사상 무장봉기. 그리고 그 전후한 시기 이방근의 방황, 김동진의 입산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혁명가 남승지의 사랑입니다. 이 남승지와 이효원의 그 사랑은 이 화산도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그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혁명의 문제,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 혁명가 하면은 금욕적이고, 그렇죠? 사랑이나 가족 같은 건 다 뿌리치고 오로지 대의 명분을 위해서만 싸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혁명가 남승지에게는 이효원과의 사랑 역시 혁명에 못지않게 소중한 그 심리적인 자산이랄까요? 아니면 이 기대치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혁명과 사랑의 문제. 남승지 고베와 오사카에서 10년 남짓을 보낸 이 남승지의 성장 과정에 주목해서 있는 것도 대단히 흥미롭다고 얘기했었죠. 남승지가 45년 11월 고국으로 돌아와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제주도에서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건 자기 갱신의 과정이기도 하죠. 한국말이 어눌하다 그랬잖아요.
뭔가 자폐적인 증상이 있었죠. 그런데 이 혁명가로 다시 태어나면서 자신을 재발견하지. 그 성장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유원 그리고 이유원과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두 남녀의 관계에 이방근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얘기했었습니다. 이방근은 여러 가지 수를 잇고 있었던 것 같죠. 남승지와 이원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혁명으로부터 단절되고 싶지 않다라는 기대 또는 소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남승지와 이의원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가족이나 이 집안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도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도 특히 이의원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의원의 변신도 주목해야 돼요. 서울에서 어떤 변모를 겪는지도 뒤에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랑과 혁명이라는 테마 또는 주제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사랑과 혁명. 중요한 테마죠. 중요한 테마입니다. 혁명가들에 대한 우리의 상투화된 이미지, 관습적인 이미지, 앞에서 얘기했죠. 엄숙주의자고, 금욕주의자고, 어떤 대의명분을 위해서는 사적인 욕망들을 다 지우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겐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랑과 혁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사랑의 에너지가 이 낭만적인 그 속성을 갖는다면은 혁명도 그렇죠. 혁명도 낭만적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도 혁명도 로맨티스트가 아니면은 불가능하죠. 뭔가 현실에서 뛰어오르고자 하는 현실적 중력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낭만적 에너지 없이는 사랑도 혁명도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은 자신의 안정된 주체가 찢기는 이 사건이고요. 사고죠. 사랑이란 정말 사고입니다. 사고고 혁명은 이 굳어진 사회를 깨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 혁명적 에너지의 분출 또는 낭만적 에너지가 분출하는 사고이기도 하죠. 사랑과 혁명의 관련성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68혁명을 염두에 둬야 돼요. 68혁명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68년 5월에 프랑스에서 시작된 신좌파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좌파 혁명 운동이 있었는데 그 5월 혁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바로 그 68혁명 세대들이 이 반전 평화 운동을 이끌고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리고 새로운 좌파의 상상력을 고양시켜 나가죠. 68혁명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조지 카치아피카스라는 사람의 대작, 정말 중요한 연구서죠. 대작 신좌파의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좌파의 상상력. 조지 카치아피카스의 신좌파의 사상력이 아니고 상상력. 68혁명을 경유하면서 젊은이들의 혁명에 관한 사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리고 68혁명을 각 지역별로 쭉 이렇게 서베이한 그런 책입니다. 신좌파의 상상력의 표지를 보면은 제 학교에 있어서 직접 보여주지 못하는데 표지를 보면은 이 바리케이트가 있고 그 바리케이트에서 젊은 남녀가 남성은 헬멧을 쓰고요, 몽둥이를 들고 있고 든채 자기 연인과
키스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표지예요. 사랑과 혁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표지 디자이너의 의도 같습니다. 사랑을 동반하지 않는 혁명에 관한 사유는 정말 뼈만 앙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세대들이 60년대, 70년대 락 혁명을 이끌죠. 락 음악, 영국과 미국, 비틀즈로 대표되는 비틀즈, 롤링스톤스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포크를 통한 저항 운동도 줄기차게 펼쳐나가죠. 밥 딜런이나 존 바이즈 이런 사람들 딱 떠오르죠. 그리고 철학 쪽에서도 이제 미셸 푸코나 들레즈 같은 사람들 68세대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사고의 혁신을 이끌었었죠. 마르크스의 그 구좌파, 마르크스를 신봉하고 따르는 구좌파들의 껍질을 깨고 신좌파, 새로운 그 좌파적 상상력을 전파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68혁명이었습니다. 68혁명의 슬로건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Power to Imagination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구호입니다. Power to Imagination. 상상력에게 권력을 이런 뜻입니다. 상상력에게 힘을 이런 뜻이죠. 얘기하다가 보면 또 밤샐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얘기하죠. 일단 68혁명에서 기존의 관습화된 혁명가의 이미지가 깨진다는 것, 그 사랑과 혁명이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아마 김석범도 이 68혁명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에 관해서는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남승지, 아무튼 남승지는 사랑과 혁명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 청춘입니다. 이때 혁명은 자기갱신,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갱신이기도 하면서 이 한반도에 독립 그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열망을 포함하고 있죠. 개인의 사랑과 어떤 민족에 대한 사랑이 혁명으로 만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테마예요. 사랑과 혁명은. 그 중요한 연결고리가 남승지와 이유원입니다. 이 점 주목하기 바랍니다. 볼까요? 남승지는 무의식 중에 이방근의 여동생을 유원을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와이리에서 성내로 들어오면서 이 삐라를 운반해야 한다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유언을 생각한단 말이지. 와이리를 출발하기 전부터 그녀가 그의 마음속에 여느 때보다 훨씬 무겁게 들어앉아 떠나지 않았다. 이유원이 아니 어제와 그저께 산악지대로의 동행 기억나죠? 해방구 그리고 여기 다녀오면서 내려오는 길에 이방근과 남승지의 그 혁명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죠. 선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나 잡아봐라 장면들 기억나죠? 바닷물에 젖어 아직 마르지 않은 그녀의 손이 주는 감촉. 그는 아무리 억눌러도 그것을 뚫고 솟아오르는 이런 기억과 그녀의 다양하게 혼합된 이미지를 되새기느라 수면조차 옆으로 밀려나고 말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번역이 좀 이상하죠? 그는 이 주어인데 되새기느라 잠조차 잊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였다. 이 정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죠? 수면 잠이니까. 그는 지나가버린 현실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공허한 감촉을 되돌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사랑. 사랑학 또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좋은 책들이 참 많아요. 기회 닿으면은 남승지 얘기는 두고두고 해야 되니까 사랑에 관한 좋은 저작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권 정도가 사랑에 대한 좋은 책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거 말고 더 있겠죠. 하나하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성과 감성, 혁명이 이성적인 영역이라면은 사랑이 감성적인 영역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혁명이 이성만으로만 어, 이, 이 다가갈 수 있는 지점은 아니죠. 이 이성 논리만으로도 혁명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당 중앙을 되뇌는 사람이 있죠. 입만 벌렸다면 당 중앙 얘기한 밥값싸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혁명을 논리로만 사고하고 과학으로만 사고하죠. 과학의 영역이 도달하지 않는 마술의 영역이 있어요. 요즘에 이 마술적 마르크스주의 이런 말을 써요. 내가 좋아하는 저술가 중에 학자 중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앤디 메리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앤디 메리필드가 쓴 마술적 마르크스주의죠. 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마르크스주의 하면 과학적, 객관적 이런 말을 하기 쉽잖아. 근데 마술적, 매직이란 말 붙였단 말이지. 이 앤디 메리필은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저작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마주침의 정치라는 책도 재밌고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르크스주의, 혁명하면은 좌파 마르크스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 대단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말이 다 따라 붙는데 마르크스 앞에는 앤디 메리필드는 마술적이라는 말을 붙여요. 이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마르크스의 생각들, 사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런 지점들도 사랑과 혁명을 동시에 사유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승진은 혁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단히 논리적으로 얘기했었잖아. 이방근하고 논쟁할 때 말이야. 그런데 동시에 무의식 중에 유언을, 사랑을 생각하는 거지. 대단히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남승지와 유언의 사랑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랑과 혁명이라는 이 주제가 어떻게 변주되는지 꼭 주목하기 바랍니다. 흔히 박갑삼류의 그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러죠. 무슨 혁명가가 사랑이냐, 무슨 감정에 휩쓸리느냐 이런 소리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문제적입니다. 두고두고 얘기를 할게요. 하나씩.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유원의 의문인데, 이 부분은 그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이유원이 품게 되는 의문을 털어놓는 장면입니다. 자기 오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빨갱이 낙인 찍기라는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참 유구하죠. 식민지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독하죠. 지독합니다. 우리 식민지의 그늘이 이렇게 깊고 짙어요. 그 식민지가 남긴 부정적인 유산과 제대로 대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유산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 블랙홀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남북한의 갈등은 물론이고 적대감은 물론이고 남한 안에서도 남남 갈등이다 그러죠. 대한민국 안에서도 색깔 논쟁이라는 게 지리하게 이어져 왔잖아. 지금도 틈만 나면은 빨갱이 타령이 터져 나오니까 그 언어의 폭력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이 빨갱이 컴플렉스 관련해서죠. 레드 컴플렉스 관련해서입니다. 혹시 그 공부가 하고 싶은 사람은 그 빨갱이 탄생 이런 책을 읽어보세요. 빨갱이 탄생이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찾아보세요. 빨갱이 탄생. 이런 책을 함께 봐야 한국 문학의 큰 줄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문구, 이청준, 또 누굽니까? 윤흥길, 이문열까지 그 세대가 40년대 세대들이거든.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대부분 사회주의자였거나 지하운동가였단 말이지. 이문구도 그렇고, 이문열도 그렇고, 또 누구야? 이청준도 그렇고. 이청준 맞죠? 이런 사람들의 그 아버지와의 대결의 과정이 한국 문학사에서 잘 그려지고 있어요. 이른바 한국전쟁 문학의 새로운 국면이지.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전쟁을 다룬 문학과는 완전히 다른 전쟁 시기 유년 시절을 보내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40년대생들 주로. 이 작가들이 바라본 분단과 전쟁은 또 다르거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빨갱이라는 이 기호를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어야 돼요. 레드 컴플렉스가 어떻게 형성됐고 우리를 어떻게 집요하게 괴롭혀 왔는지. 재밌죠? 이런 한국 문학사 보다 보면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유원의 입을 통해서 빨갱이 컴플렉스, 레드 컴플렉스가 어떻게 새겨지는지 보세요. 아버지는 왜 빨갱이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섬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 섬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섬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어떻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좌파, 좌익들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얘기겠지. 그런데 아버지 이태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제주 사람들을 그 좌익들이 꼬드겨서 유혹해서 이렇게 투쟁으로 나서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인민들은 무지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제주에 살면서 안 그래요? 오빠가 얘기한 거예요. 제주도에 살면서 섬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아버지 태수는. 제주도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 사상이 하나의 큰 흐름이었거든. 태백산맥이 그렇잖아. 태백산맥이. 그래서 민중들도 이 사회주의적인 그 사상에 기울어져 있었어요. 또 지지를 했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그랬죠. 70% 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전라도 여주 순천 지역의 그 당시 48년 당시 통계를 보면 그렇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랬죠. 식민 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와 저항한 사람들이 주로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었으니까. 민족을 심정적으로 생각하는 민중들이라면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또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겠죠. 뭐 양적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건대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죠. 독립운동한 사람들. 사회주의든 아나키즘이든 아니면은 공산주의든. 저항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민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 그리고 또 선비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다 이런 사회주의와 일정 정도 관련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육사라 그랬잖아. 퇴계 유황의 14대 손인 이육사 그랬습니다. 선비 정신을 간직한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 사상, 일본 제국주의와 저항하는 이념적 무기로서 사회주의 사상에 친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해방이 되고 나서도 분단되는 걸 원치 않았지. 좌파나 우파나 사회주의 계열이나 민족주의 계열이나. 그런데 이승만과 이 떨거지들만 이 분단에 목숨을 걸었지. 이게 우리 비극이에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 앞으로 괴롭힐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 의원 얘기 계속 들어볼까요? 저는 왠지 그게 무서워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
남북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음, 음. 남북 평화를 얘기하면은 북한 가서 살아라. 종북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정말 상식 이하의 말들이어서 굳이 덧붙일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언어들 그런 비난에 직면했을 때 비판도 아니죠. 비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여러분들의 언어를 이 날카롭게 벼려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를 다듬어 둬야 돼요. 그런 비판적인 균형 감각이 없으면 바로 유혹에 빨려듭니다. 그게 무섭죠. 아버지는 섬 사람들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원래 우리 생활이 그런가 봐요. 자신들이 부유하게 사는 이 350쪽 보면은 자신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 같다라고 이원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이 거짓말은 해방구를 다녀온 게 아니고 성산포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얘기한 걸 두고 말하는 거죠. 좋지 않지만 아버지 거짓말 한 것은 뭐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빨갱이를 미워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건 섬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지. 우리 이태수의 축제 과정들을 봤었습니다. 총독부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방금 자매, 남매에 대해서 공산주의와 어떤 식으로든 그 관계를 맺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죠. 그 이태수의 태도, 자세 잘 보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지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자,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어쩌면 유달현이 이태수와 이방근의 그 집안의 뭐랄까요? 계급적 성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달현이라는 캐릭터도 중요하다 그랬죠. 계속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기회주의적 인간의 전형인데 늘 문제 삼아야 할 게 뭐냐면 독자인 나에게, 우리에게 이 유달현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그 속성이 과연 없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유달현을 심판하는 입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계속 유달현 입장에 놓아봐야 됩니다.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지. 우리는 부정적인 인물을 너무 쉽게 비판 또는 비난해 버립니다.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근데 훌륭한 독자라면은 이 유달현적인 모습이 내 안에 깃들여 있지 않은가도 끊임없이 되물어야 돼요. 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인물들에게 쏠리는 것보다 부정적인 인물들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죠. 나의 독자의 분신일 수도 있으니까. 남승지에게 감정이입해서 읽을 수도 있고 이방근에게 감정이입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유달현에게 감정이입할 수도 있죠. 근데 유달현은 워낙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기 때문에 감정이입하는데 망설여져요. 그렇죠? 그 망설임의 문턱을 넘어서 내가 유달현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또 내 지나온 과정 어땠을까? 물어봐야 됩니다. 유달현적인 삶이 갖는 이 부정적인 측면이 왜 부정적인지, 왜 그러한지 물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저 뒷부분에 후반부에 유달현에 대한 응징 장면이 그려지는데 그 장면도 잘 읽어야 됩니다. 유달현을 심판함으로써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질문이죠. 이런 내 삶과 내 생각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 드러내야 돼요. 그게 소설 읽기의 힘입니다. 나를 훨씬 더 뭐랄까요? 깊이 있게 만들고 또 나의 내면을 튼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유달리안이 남승지에게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이방근은 사회의 기생충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유달리안은 이간질을 하려고 그러죠. 이 이방근이 남승지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걸 보고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볼까요? 혁명의 파괴와 혼란으로 어지러운 시대에 그는 혼돈의 저편에 밝게 빛나는 수평선을 보지 못하고 반혁명적 역할을 짊어질 인간이지. 후후후. 그가 반제국주의 투쟁, 계급투쟁에 몸을 바치기라도 할 것 같나? 부패한 부르주아 사상의 소유자이지. 철저한 중산계급적 에고이스트가 말일세. 중산계급적 에고이스트라고 딱 예, 명명을 해버리죠. 딱 그 틀을 씌워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죠. 프레임을 딱 씌워버립니다. 격자로 딱 규정해버리죠. 중산계급적 에고이스트. 근데 사람이라는 게 좀 살고 보니까 그래요. 이런 규정을 끊임없이 어긋나거나 벗어납니다. 다른 모습들도 많죠. 내 안에 악마적 요소도 있고 천사적 요소도 있고 그 사이 스펙트럼이 아주 넓지. 아주 아름다운 이 모습도 있는가 하면은 대단히 추악한 모습도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계기만 되면은 그게 뛰쳐나올 수가 있지. 그 어떻게 제어하고 절제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윤리적인 삶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소설 읽기는 단순히 허구적인 그 이야기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얻는 게 아닙니다. 나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거예요. 나를 재고해 나가고 내 생각들을 더 키워나가고 내 윤리적인 기초들을 좀 더 튼튼실하게 갖춰 나가는 것들이죠. 우리는 늘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개주의적으로 행동도 하게 되고 남들 속이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런데 이 소설을 읽거나 다른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를 튼실하게 지키는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걸 하나씩 깨달아가는 게 또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해서 그 지성이 풍요로운 사람들, 이 풍부한 지성을 갖춘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겠죠. 나이 들수록 아름답다는 것은 이런 풍부한 지성을 기초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내가 보기엔 끊임없이 가꾸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 눈을 감을 때, 세상을 떠날 때 후회가 최소화되도록 살아있는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소설 읽기 또는 문학 작품과의 만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학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물리적으로 만날 수가 없잖아. 시공간적으로. 그죠? 소설은 소설 나부랭이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 지성의 수준을 가장 이 감성에 가까운 언어로 구현해 주는 게 문학이에요. 또 소설은 특히 구체적인 삶의 환경, 역사적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을 보여주죠. 그 군상들 각자가 작가의 분신이기도 할 터이고 또 나아가서는 독자의 분신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유달현을 내팽개치기 전에 나쁜 자식하고 내치기 전에 내 내면 저 깊숙한 곳에 유달현적인 그 욕망은 없었는지, 유달현과 같은 기회주의적 그 태도는 없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반성적 독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계속 보겠습니다. 출신 성분으로 보아도 그의 계급적 본질은 이미 낙인이 찍혀 있어. 그는 혁명적 빈농도, 노동자 출신도 아닌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야. 늘 이런 계급 논에 입각해서 이렇게 읽어내죠. 근데 부르주아들도 얼마든지 이 좌파일 수가 있죠. 서양의 좌파 철학자를 보면 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유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르크스는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마르크스 옆에서 지켜준 엥겔스라는 사람이 있죠. 프리드리 엥겔스라는 사람은 자본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또 누구야? 베르나르 앙리 앙리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찾아서 확인했어요. 베르나르 앙리 레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책 읽어도 재밌을 거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천후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죠.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상가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사람은 대단한 멋쟁이고요. 돈도 많고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좌파예요. 이 사람 책 중에 나는 그럼에도 좌파다 이런 책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나는 좌파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경시켜 줄게요. 그리고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보들레르의 마지막 나날들, 사르트르 평전 등등 기가 막힌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 좌파라는 말을 쓰죠.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좌파의 이념을 자신의 사상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급으로 이 사상 또는 이념을 재단하는 것도 무리가 따릅니다. 많은 경우에. 물론 출신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출신 성분으로 모든 걸 환원해 버리면은 여기가 안 되죠. 이게 안 됩니다. 자,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볼게요. 게다가 지금 현재는 부재지주에다. 부재지주,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지. 이방근이 자기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땅이 있었죠. 그렇지? 그 땅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질 않지. 부재지주.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은 시골에 있고 자신 도시에 있는 사람을 부재지주라고 해요. 부재지주의 대표적인 표상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채만식의 태평천하에 나오는 정주사. 맞죠? 정주사인가? 그리고 이기영의 고향에 나오는 그 민판성가 이런 사람들 다 부재지주들입니다. 불로소득자, 은행 이자로 놀고 먹는 팔자 좋은 신분, 즉 사회의 기생충에 불과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훌륭한 인민적 진리와는 한참 동떨어진 인간이야. 인민적 진리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진리 얘기하는 사람들. 진리는 오로지 하나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진리 독점주의라는 게 있죠. 종교든 철학이든 진리는 이것 하나밖에 없어. 내가 진리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건 파시스트입니다. 진리 파시스트들이에요. 사건의 진실은 있을 수 있겠죠. 진실하고 진리는 완전히 다르죠. 진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진리는 진리 하나의 그 원리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리가 있다 이런 말 쓰잖아.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이런 말 쓰는데 일리가 있을 뿐이에요. 이치에 맞는 이 얘기가 있을 뿐이죠. 근데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리, 진리, 무리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 김영민인데요. 이런 책도 한번 도서관에 가서 읽어보면 재밌을 거예요. 훌륭한 산문 에세이스트이기도 합니다. 이 김영민 선생은 내가 좋아하는 양반입니다. 일리, 진리, 무리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는 늘 일리 있는 말을 할 뿐이지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죠. 무리죠. 이치에 맞지 않는 거지. 이치에 맞는 하나. 그죠? 근데 이 진짜 모든 이치다, 진리다라고 얘기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혁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거예요. 자신이 믿는 이념이 바로 진리고 이 진리가 모든 세상을 설명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나 인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무시무시한 폭력입니다. 이 광신이 바로 이런 진리 숭배와 비슷하죠. 히틀러도 그랬고요. 역사상 광신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진리 숭배주의자들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도 하나의 이념만을 맹종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 이 독점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다 파시스트가 되거나 독재자가 되거나 그야말로 창조 없는 파괴자가 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 주목하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는 말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접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설책을 많이 읽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별하는 눈을 갖게 돼요. 살면서 사람 만나는 것처럼 좋고 아름다운 일도 없지만 또 사람 만나는 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일도 없지. 사람을 잘 봐야지. 그러려면 이런 이 지성적 에너지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가짜라는 걸 판별해낼 수 있지.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유달현과 나의 거리 한번 잘 재보기 바랍니다. 자, 통역 양준호의 이치. 이것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인데 짧게 줄여서 얘기할게요. 이 통역 얘기하려면은 해방 직후에 쓰여진 채만식의 소설 미스터 방을 봐야 됩니다. 방을 짧게 읽으면 돼요.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미스터 방이야. 방. 미스터 방인데 어찌어찌하다 영어 한마디 배운 사람이야. 이 사람이 헬로 굿 애프터눈 뭐 초콜릿 원스 뭐 이 정도 이 배운 영어 가지고 이 미군에게 바짝 붙어서 미군에게 아부하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세수하던 물을 끼얹죠. 이 미군이 그걸 물세례를 받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내용인데 기억 가물가물해요. 읽어보세요. 짤막한 소설이니까. 해방 직후 바로 미군이 주둔해서 미군정이 실시되잖아. 그러니까 통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군인들도 조선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질 않잖아. 그러니까 다 일제강점기에 그 고위 관직이 있었던 행정 요원들 그대로 갖다 쓴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렇잖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무슨 새끼를 가르칠 시간이나 돈이 있겠어. 독립운동하느라 정신없는데. 그러니까 이태수처럼 친일에 협력한 사람들,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애들 고등교육을 시킬 수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렵게 고학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외국어를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영역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겠지. 특히 영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양준은 좀 다른데 양준도 유학을 했죠. 일본에 갔죠. 집안의 내력은 상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친척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정도죠. 양준호의 그 집안 정보도 한번 잘 보세요. 어렵게 고학생처럼 공부를 한 것처럼 보여요. 양준호는 일본 가서 이 영어를 배운 모양이죠. 통역 역할을 하죠. 근데 이 통역이 미군들과 이 짬짬이가 돼서 이 정치적인 행위를 해요. 오역을 하거나 뭐 이런 자신의 입맛에 맞게 통역을 해주기로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요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야. 이걸 두고 통역 정치란 말 썼었어요. 통역 정치. 이 통역은 권력이거든. 중요한 권력이죠.
미군들이 정권을 쥐고 있는데 이 미군들은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단 말이야, 당연히. 그럼 통역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죠. 통역이 좌지우지하는 거야. 이 얘기도 정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 정도만 짧게 얘기를 할게요. 짧게. 통역의 역할이라 할까, 기능, 그리고 해방 공간에 맡은 역할들 주목해야 됩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에세이를 쓸 때 이런 부분에 초점 맞춰도 재밌겠죠. 통역 양준호의 위치, 여기에 집중해서 양준호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통역이 되고, 통역인 입장에서 미국이 잘 보이겠죠. 미국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그러니까 양준호는 내부, 그러니까 외지하는 내부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조선이지만은 미군 사정을 비교적 소상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아는 편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미군을 비판하는 그 언어가 설득력이 있잖아. 성조기가 날리는 걸 보고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죠. 또 미군이 조선인을 미개인 취급하는 것도 상당히 날카롭게 끄집어내죠. 끌어내지. 이런 지점들을 잘 봐야 돼. 이런 그 에세이 쓸 때 양준호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도 재밌습니다. 양준호의 눈에 비친 미군, 미국. 그죠? 자, 우리 양준호 얘기 들어봐요. 양준호는 해방 이듬해 제주 미 군정청의 통역이 되었다가 나중에 재무국으로 옮겼는데 좌익 진영에서는 이런 사람들 다 끌어들이려고 지하 조직을 끌어들이려고 공작을 했었죠. 이방근을 끌어들이려고도 우리 강몽구나 유달련이 공작을 하잖아. 양준호도 마찬가지지. 좌익 진영에서는 미군의 앞잡이 반동 분자로 간주했어요. 누구를? 통역을. 미군 군정청에서 일하니까 쟤들은 미군 앞잡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래도 쌌습니다. 그래, 이런 말 들어도 쌀 정도로 못된 짓들을 많이 했어, 통역들이. 특히 이 통역, 여러분들 혹시 리영이라는 그 언론이면서 뛰어난 그 사상가죠? 이런 분 얘기 들어봤나? 이름 들어봤나? 리영희 선생도 이 전쟁 때 영어를 잘해서 통역을 했었죠. 리영희 선생 책들 쭉 읽어보세요. 우상과 이성 같은 건 책은 70년대 말 80년대에 정말 독재에 갇힌 우리의 그 생각을 깨는 도끼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우상과 이성. 분단시대의 논리인가요? 맞죠? 분단시대의 논리. 그 요즘 뭐 희망, 대화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꼭 기억해야 할 인물입니다. 통역한 게 생각이 나네요. 좌익 진영에서는 미군의 앞잡이 반동 분자를 간주하고 있었다. 특히 작년 3.1 독립기념 시위대에 대한 미군과 경찰 기마대 발포 사건이요. 기억나죠? 어린아이 하나 죽고 6명이 죽었었죠. 여기에서 이 제주 4.3의 기원을 찾기도 한다 그랬죠. 제주도민의 통역들을 바라보는 눈에는 하얀 이빨이 드러나 있다. 제주 민중들, 제주 사람들의 언어를 미군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이지. 오해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양준호의 경우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양준호는 공산당원이 아닌 자는 인간이 아니라는 독선적인 권위주의와 이런 거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되죠. 유달련이나 박갑삼이 대표하는 사람이야. 나중에 황태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당이 모든 그 진리를 독점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위험하죠. 북한이 그래서 저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지. 그건 뭐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원이 아닌 자는 인간이 아니라는 독선적 권위주의가 있었어요. 유달련의 언어가 있었지. 남승지도 일정 정도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 근데 남승지는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자기를 갱신해 나갑니다. 끊임없이 바꿔나가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갱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은 부러지거나 배반해요. 그게 유달련이고 박정희입니다. 이 기회주의자들이지. 독선적 권위주의 대단히 이용하죠. 그리고 또 낙천적 교조주의. 교조주의는 우리가 읽었지. 이 독트린이라고 했죠. 독트린. 도그마. 독트린이 아니고
도트린이 아니라 도그마라 도그마. 예. 독단에서 못 태어나지. 도그마에서 못 태어난단 말이야. 교조적이다. 자신들의 말이 다 진리고 자신들의 길만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건 언제든 성공할 것이라 낙천적인, 낙관적인 교조주의, 대단히 위험하죠. 양승지가 아니라 양준호죠. 양준호는 대단히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이 미군도 바라보고 있고 동시에 이 지하 조직도 바라보고 있는 거지. 무장투쟁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잖아요, 양준호는. 양준호의 시선이 대단히 중요해요. 응? 그리고 당원은 곧 애국자라는, 즉 당원인 것이 일종의 액세서리로 통용되는 풍조에 넌더를 내고 있었다. 넌더 낼만 하죠. 남로당 당원은 다 애국자고 당원인 것이 일종의 폼인 것처럼 액세서리처럼 통용되는 풍조에 넌더를 내고 있었다. 이 좌익 그 사상이 유행할 때죠. 광풍처럼 몰아칠 때예요. 그러니까 개나 구둥이나 다 뭐 좌판이 뭐니 하면서 다 이 깃발 들고 나섰단 말이지. 그걸 양준호는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남들이 다 한 방향으로 몰려갈 때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는 힘, 대단히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대학 졸업하면 다 취직으로 내달려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다른 길은 없을까? 고민하는 시선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지. 쉽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길 잃은 양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는 99마리보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지도 모르죠. 99마리 때를 지은 양들보다. 다시 말하지만 자발적으로 길 잃은 양이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이 따르죠. 좌절과 절망도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한참 고민해야 될 때죠. 20대 청춘에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오로지 마치 경주용 말처럼 한 방향만 이렇게 보고 내달린다는 건 쓸쓸한 일이고 씁쓸한 일이죠. 네, 계속 볼까요? 그가 유달형 같은 인간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이방금과 마찬가지였다. 해방 직전까지 천황귀일, 이런 말도 잘 알아둬야 돼요. 천황귀일이 뭐냐면은, 천황은 일본의 왕이야. 천황귀일에서, 참 이름도 거창하지. 천황입니다. 천황. 왜 이래? 천황. 귀일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모든 것이 천황폐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천황기. 언제가 얘기했죠. 일본 참 이상한 나라라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이 지배적인 근대 국가에서 천황이라는 주술적인 이 상징을 전면에 내세우고 근대 국가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는 점. 대단히 모순적인 국가인 건 분명합니다. 일본은 참 파고들수록 요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일본 얘기는 또 두고두고 할 겁니다. 그 황국식민은 뭐냐면은, 황국은 천황의 나라라는 뜻이야. 이게 국민의 줄임말이에요. 황국식민은 황국,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와 백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헌법에서는 지금 아니지만은 이 대일본 제국 헌법 1868년부터 1868년 메이지 유신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유지됐던 대일본 제국 헌법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고 천황에게 있어요. 천황이 다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국채야, 국채. 천황이 바로 국채야. 국채. 이 국가의 정체. 모든 국가의 중심이죠. 천황의 이름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총 한자로도 다 천황의 분신인 거야. 이상하지?
광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파멸 충동, 자멸 충동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 학문적 수준이나 번역의 수준은 대단히 높죠. 그런데 정치적인 영역에 들어오면 참 기이한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 많은 이 사람들이 천황교라는 광신적인 종교로 빠져들죠. 천황이라는 인물이 신토라는 일본 그 고유 종교의 제사장이거든. 그런 천황이 근대 국가의 주권을 다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황을 바로 국채라고 했단 말이야. 국채. 국가의 정체란 말이야. 국채. 국채는 뭐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그 국채 있잖아. 왜? 그 국채를 천황이라고 하지. 천황을 지키는 게 국채호지야. 국채를 지키는 거야, 이게. 국채호지라고 이렇게 썼었어요. 유행어입니다, 유행. 슬로건이었어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을 때 미국에게 온갖 비굴한 태도를 다 취하면서 제발 국채만 지켜주십시오 했다고. 천황폐하면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기이합니다. 아무튼 이 황국신민 알죠? 황국신민 또 내선일체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었죠. 유달년이 협화해서 활동했다는 것. 내선일체는 내지와 조선은 하나다. 내지는 일본 본토고요. 선은 조선입니다.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일본이 되기 위해 몸부림쳤던 유달년이지. 해방 직전까지 천황, 귀일, 황국신민, 내선일체 따위를 외치던 귀괴한 조선놈이 해방 후에는 공산당원으로 탈바꿈하여 위세 좋게 날뛰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양준호는 누구야? 유달년의 그 궤적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지. 됐죠? 통역 양준호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양쪽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흥미진진합니다. 양준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딱 간파해내야 돼요. 자, 다음 또 볼까요? 고양이 흰둥이 얘기는 줌을 통한 강의에서 화상 강의에서 꼼꼼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작가 김석범은 흰둥이라는 그 서사적 매개를 통해서 서사적 장치 또는 서사적 매개를 통해서 이방근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그리고자 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그런 존재죠. 주인에게 비굴하지 않은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컬러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흰둥이를 통해서 이방근의 사상적 스펙트럼도 보여주고 행동 방식, 그러니까 서북에서 이 무장대에 이르는 그 이방근의 행동 반경 있잖아요. 행동 반경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존재의 특성을 고양이 흰둥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흰둥이는 또 이 부어키와 이방근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이유원이 데리고 왔으니까 여동생과 자기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이유원을 매기려 해서 간접적으로 남승지와 연결시켜 주기도 하죠. 이 흰둥이라는 이 서사적 매개물, 그 이야기를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 주위에서 보면 재밌습니다. 소설 읽을 때 이런 매개고리를 찾아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워요. 내가 보기에는 이 고양이 흰둥이가 흥미진진합니다. 이 흰둥이의 운명이 어쩌면 이방근의 운명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뒤에까지 한번 봐야 돼요. 부어키가 또 데리고 가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 이방근과 흰둥이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 읽어볼까요? 흰둥이 우리 시인과 촌장의 노래 들었지 고양이? 가사들 다 외웠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고양이. 캄캄한 어둠에도
넘어지지 않죠. 슬픔도 모르죠. 자, 시인과 촌장의 고양이를 BGM으로 깔고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고양이의 이기주의적 성미는 벌써 이 새끼 고양이의 습성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개와는 달리 주인과의 주종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콧대가 높은 이 작은 동물은 인간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완고할 만큼 자주성을 유지한다. 자주성을 유지한다. 자주성, 이게 중요하죠.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참조하면서도 절대 맹신하거나 그 이념이나 사상에 포획되진 않는단 말이지. 자주적으로 판단한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같은 고양이족이라 할지라도 호랑이는 고양이과인데 사자는 고양이과가 아니죠. 사자과주에는 고양이족이라 할지라도 호랑이나 이걸 끊어야 되고, 사자 같은 맹수의 서커스는 있지만 신용을 흉내내고 인간이 시키는 대로 놀아나는 거지. 그런 맹수들도 서커스에 동원되지만 고양이의 서커스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것은 고양이에게 재주가 없어서가 아닐 것이다. 과묵하고 영묘한 느낌의 동물. 영묘하다. 아주 뭔가 신령스러우면서 묘한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죠. 영묘한 느낌의 동물. 신비로운 색깔의 빛을 만화경처럼 몇 겹이나 머금은 아름다운 눈. 신비로운 색깔의 빛을 만화경처럼 몇 겹이나 머금은 아름다운 눈. 이방근하고 계속 겹쳐 보여요. 여동생이 목포항에서 주워서 바다를 건너와 이 집의 가족이 된 고양이의 운명이 특이하다는 기분조차 들었다. 이방근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양이 등을 가진 이방근의 그 고양이 되기, 고양이처럼 자기 자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태도, 포즈를 간접적으로 이 흰둥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죠? 이 부분도 눈여겨보세요. 화상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장봉기, 4월 3일 무장봉기가 있었죠. 예, 무장봉기를 바라보는 이방근의 그 감정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가감정이라고 그랬죠. 그 앰비규어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좋고 싫음, 두려움과 환희, 이게 그 뒤섞인 그런 감정입니다. 복잡다단한 그 심리 상태겠죠. 이런 심리 상태 때문에 뭐 유달린도 찾아가고 박삼부도 찾아가고 뭐 이러잖아요. 감정의 선을 따라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꽤 길게 이어지니까 볼까요? 이방근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실패, 불발. 성 내에서는 봉기가 없었으니까 봉기, 4.3 무장봉기 전체 불발? 그건 말도 안 돼. 그는 흠칫 놀라 방 한가운데 우뚝 멈춰섰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순간 새까만 먹물이 가슴속을 물더니 절망감에 빠졌다. 절망감에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방금 전에 성내 기습계획의 불발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안도감 섞인 실망. 이 안도감 섞인 실망이야. 그 실망처럼 담담한 느낌은 아니었다. 제주도 전 인민봉기의 불발과 실패. 이방근은 순간 무언가 위대한 계획의 건축물이 와해되어 자신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에 가까운, 그리고 분노를 동반한 격렬한 감정이 휩쓸렸던 것이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을 마음이 나지 않았다. 뭔가 두려움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지. 근데 불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밀려들면서부터는 절망감에 빠지죠. 이건 안도감 섞인 실망과는 달라요. 성내 기습계획이 불발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의 그 안도감 섞인 실망과는 다르게 이 사상봉기 전체가 불발을 했단 말이야? 라고 이 물음표를 달았을 때는 이 절망감에 빠져드는 거지. 이런 공포에 가까운 분노를 동반한 경전한 감정이죠. 정말 다 실패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세요. 이방근이 무장봉기를 바라보는 그 감정 선, 그 감정 상태를 주목해 봐야 할 겁니다.
얘기는 쭉 얘기해 왔어요. 이방근의 불안 얘기하면서, 그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혁명에 대한 기대, 무장봉기의 성공을 비는 마음도 있고, 동시에 이 성공했을 경우에 찾아올 그 두려움도 있었죠. 공포도 있었죠. 근데 여기 와서는 또 실패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또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주 복잡다단한 그 감정이 뒤섞이죠. 복잡다단하게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감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범근이 혁명에 대해서 갖는 이 감정의 변화들 세세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방근의 포지션, 그 위치에 있었다면은 이 무장봉기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감정에 빠져들었을까?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제주도 민중들의 동향을 아는 이런 우리 상황에서 이방근에게 감정을 이입하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겠죠. 양가 감정, 이방근의 양가 감정도 잘 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 또 언급을 할 거예요. 언급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절반, 이 화산도라는 대하소설, 대산맥의 반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12장까지 읽은 사람들은 반 가까워져요. 전체 페이지로 보면은 조금 더 힘을 냅시다. 화이팅!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이태수의 미국 신앙.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태수 후예들 많죠. 지금도.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태수 얘기 들어보죠. 그래도 우리 집이 공격 대상이라면 어떻게 하지? 뭐 아버지는 민족 자본가니까 공격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방근이 위로하듯이 얘기를 하죠. 또는 진정시키듯이. 그러자 이태수가 받아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 집 공격 대상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다. 공산당은 5월 총선거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본심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농민들을 부추겨서 늘 이렇게 얘기해요. 무지한 농민들.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가버렸네. 자기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농민들은 무지하다는 거. 이 민중에 대한 그 편견이죠. 무지한 민중들을 꼬드겨서 뒤에 조종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들의 혁명을 달성하는 데 있어. 혁명을 달성하는 데 있단 말이다. 이 말이죠. 그 혁명은 요즘 얘기하자면 뭐 적화 이런 거겠죠. 사회주의화 이런 것이겠죠. 가능성 중에 하나였겠죠. 사회주의의 길로 가는 것도 가능성 중에 하나였는데 그 해방군간에는 이 하나만 가능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학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해방군간 얘기하면서 얘기했듯이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좌익과 우익이 합작해서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지. 강대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통일된 자주적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 이게 아마 최선의 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색을 했고요. 좌파 우파가 민족주의자와 이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결합했었죠. 대표적인 여운형과 김규식, 또 김구 이런 사람들이 만남들이지. 또 김구는 38선을 넘어서 평양까지 갔잖아. 이 우익 중의 우익인 민족주의자인 김구도 분단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승만은 왜? 그리고 이승만은 대거 친일파들을 재기용해서, 물론 미국이 뒤에서 다 봐준 것이겠죠. 미국을 백으로 해서 친일파들 다 감싸면서 자기 권력 기반을 다졌지. 왜냐하면 이승만은 권력 기반이 취약했거든. 다 미국으로만 떠들었으니까. 이 중국의 독립운동하거나 국내의 독립운동한 사람은 달랐어요. 김구가도 달랐고 여운형과도 달랐지.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길도 있었을 테고, 또 극단적으로 김구 중심의 민족주의의 길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 둘을 합친 좌우가 연합 또는 합작한 자주적 통일국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었는데 우리는 하필이면 분단을 택했던 것이지, 남한과 북한. 그 한쪽에 김일성이 있고 한쪽에 이승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으로 이끌었던 거죠. 그 전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점. 어렵지 않죠? 우리 북한은 왜 얘기하지 않냐 그러는데, 그 북한은 북한에서 얘기하면 돼. 그 김일성 그 체제는 또 그 나름대로 비판을 받아야 싸죠, 당연히. 왜 북한을 비판하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그 자리가 아니야. 그 얘기 나오면 내가 할 거예요. 그 얘기 나오면. 자, 이미 오늘 아침에 폭동으로 죄 없는 사람이 살해됐어. 이 죄 없는 사람이란 경찰의 아버지죠. 경찰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뭐랄까, 스파이 노릇을 했다는 명목으로 무장대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이게 문제가 됐었죠. 남승지의 고민도 깊어가고요. 한 사람이 무장대에 살해됐는데, 이건 민간인이 살해됐으니까 또 문제죠. 한 명 죽거나 뭐 몇만 명이 죽거나 민간인이 살해됐다는 게 문제가 있죠. 이 지점도 분명히 짚고 가야 됩니다. 사정은 있었을 법하나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점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죠. 내 말을 잘 생각해봐. 나는 네가 공산당이 되는 걸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앞에서 나왔던 거죠. 내가 공산당이 되는 걸 절대 용서하지 않을 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번역이 이상하죠. 용서 못하지. 현재는 불의의 공격을 받고 경찰도 속수무책이지만 이제 곧 반격에 나설 거야. 본토로부터 경찰이 증원되고 군대도 출동할 것이다. 이승만 박사 뒤에는 미국이 있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이승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는 걸 믿지 마. 잊지 마. 5월 단선 반대, 단독선거 반대를 외친다 한들 선거는 이 나라에서 군정을 펼치고 있는 미국이 하는 일이야. 선거는 미국이 하는 일이다. 딱 얘기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후원이 없이는 단독 정부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미국은 세계 전략, 동아시아 전략에서 이 한반도를 분단함으로써 최적화하려고 했던 것이지. 일본을 항공모함으로 삼고, 말 잘 듣는 이 전진 기지로 삼고, 한반도를 분단해 놓고, 둘이 싸우게 해서 무기도 팔아먹고, 오랫동안 울고 먹으려고 했던 거지. 지금도 그 세계 전략이 그대로 관통하고 있잖아. 그들의 점령 정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그 미쳐 날뛰던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무슨 막강한 군이냐? 이렇게 미국을 신앙해요. 믿습니다. 북에는 소련군이 있듯이 남한은 미군이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돼. 이렇게 믿습니다. 이태수의 후예들은 지금도 많죠. 이렇게 미국 신앙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에게 추천할 책이 있습니다. 잠깐만 찾아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 플래툰과 7월 4일생, JFK 같은 영화를 만든 올리버 스톤이라는 미국의 영화 감독이 있죠. 대단한 지성입니다. 이 올리버 스톤과 아메리칸 대학 역사학 교수 피터 커즈닉이 함께 쓴 책이에요. 두 권짜리. 이 미국이 냉전 체제에서 세계에서 무슨 못된 짓을 했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미국 알아야 돼요.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이 여러분들이 읽기에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 말고도 뭐 5만원 제국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못된 짓을 고발하는 미국 지성들의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아요. 언어학자죠. 언어학자인 그 노암 촘스키. 노암입니다. 노암 촘스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반 언어학 얘기한. 그리고 갑자기 역사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5만원 제국
쓴 사람인데 그런 역사학자 등 미국의 비판적 지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쓴 책들 읽어보면 미국의 정책을 확인해 갈 수가 있죠. 참 우연한 계기, 역사에서의 그 이성의 간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성의 간지를 말씀니다. 아무도 예측을 못했지만은 우연한 기회에 역사 이성이 간지, 그러니까 간교한 그 지혜를 발휘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어떤 역사의 변화를 바꿔가기도 하고. 헤겔의 용어입니다. 헤겔의 역사 철학에서 쓴 유명한 말이 용어예요. 이성의 간지라는 말이. 이성의 간지 말이 떠오르는데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미국과 유럽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봐봐. 유럽에 우리가 열강이라고 하는 나라들 있지. 뭐 스페인, 포르투갈은 지금 뭐 그렇지만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정말 그 사악한 나라죠. 노예 사냥부터 시작해서 식민지에서 얘들이 저지른 이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저렇게 웅장한 건물들을 세워 올렸던 거지.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유럽 서양의 제국주의는 카톨릭과 함께 역사에 무지막지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강대국이라고 해서 큰 소리치고 우리를 길들이고 우리 영혼까지 잠식해버렸지. 근데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그들의 본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지 잘 드러내주고 있죠. 트럼프라는 희한한 인간이, 희한한 사기꾼이 미국인들의 지도자라는 것. 참 미국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줄이야.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럽의 자유주의 뭐니 하는 게 얼마나 허망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정당하다 당당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제국주의적인 요소들도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응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면, 남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라면 내 안에 그런 요소들이 없는지 반드시 물어야죠. 쉽진 않습니다. 나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계속 자기 훈련을 해 나가야겠죠. 자기 지성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자, 이태수의 후예들을 우리는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씁쓸한 일이죠. 그 다음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문학청년 김동린이 게릴라가 되는 것. 이방근에게 보낸 편지가 인용돼 있죠. 453, 54 이쪽에 보면은 두세 페이지에 걸쳐서 편지가 인용돼 있습니다. 이 문학청년이 입산한다 그러죠. 산에 들어가서 게릴라가 되는 걸 보고서 또 이방근은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방근의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또 김동진이 게릴라가 되는 것이지. 물론 김동진이 게릴라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 삐라를 인쇄했다는 것, 한라신문에서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이방근에게 보낸 편지, 소설가였는데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병든 조국이 아니라 미친 조국의 상황입니다. 좀 아쉬워. 이런 번역이 이상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병든 조국이 아니라 미친 조국입니다. 이래야 되죠. 주술이 안 맞지? 살고 있는 곳은 상황입니다. 이상하잖아.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상황을 보면은 병든 조국이 아니라 미친 조국입니다. 이렇게 말이 되려나? 우리에게 절망만 주는 조국의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괴로움으로 번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고 일대 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조국의 분단을 막고, 이게 지상과제였어요. 조국의 분단을 막는 게.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생 조국의 통일과 건설은 우리 청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 후배들의 뜻을 깊이 헤아리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힘을 빌려주십시오. 우리는 단연코 싸울 뿐입니다. 이방근에게 지지와 후원을 호소하면서 쓴 편지죠. 이 젊은이들의 고민, 생각 있는 젊은이들의 고민이 잘 드러나 있죠. 병든 조국이 아니라 미친 조국이라는 진단. 이 미친 조국이 더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즉 분단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지죠. 게릴라들의 삶의 모습이나 생각들은 또 뒤에서 군데군데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빨리 넘어가죠. 마지막인데요. 다 온 것 같은데. 피해 예감. 이 부분 중요하죠. 4월 5일 폭도 진압을 위한 제주지방 비상경비사령부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폭도 진압, 폭도라고 명명했죠. 경찰 군인 쪽에서는. 근데 다운 펼쳤습니다. 광주 민주항쟁 때도 뭐 시민이 아니라 폭도라고 얘기했었죠. 동학혁명 때도 비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도적놈이라고 그랬었죠. 이 폭도 진압을 위한 제주지방 비상경비사령부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증원 진압부대, 진압을 증원하기 위한 부대죠. 진압을 하기 위한 부대를 증원하는 거죠. 증원 진압부대는 각도 경찰국, 제주도가 아니고 이제 각도 경찰국으로부터 1,700명의 경관을 선발 편성하여 4월 10일 제주도에 상륙시킬 예정. 이러한 조치는, 여기 잘 봐요. 제주도 출신 경찰은 게릴라들과 지연, 혈연 등으로 얽혀 있어 토벌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즉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를 준 것이었다. 그래서 외지에서 이제 경찰과 군인이 들어오는 거지. 이게 또 4.3하고도 여순하고도 이어져요. 여순 사건하고도 이 얘기는 또 뒤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경찰들은 믿을 수 없단 말이야. 또 제주도 군인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모슬포에 있는 그 19연대인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육지에서, 조선 본토에서 경찰들과 군인들을 끌어온다는 얘기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북이 한 축이고 육지에서 온 경찰들과 군인이 또 한 축이고, 이들이 제주 도민들을 이제 도간에 든지처럼 몰아넣고 무지막지한 살상 행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럼 그쪽의 이유는 이런 무장대 게릴라들이 선거에 반대하고 또 뭐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다 시야에 넣고 보기 바랍니다. 과연 그럴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작년에 서북 청년의 패거리가 섬에 진을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들려온 말이었다. 서북 청년의 패거리가 섬에 진을 치기 위해 시작하면 들려온 말이었다. 선후 문제를 따져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제주도에서 벌어졌는지. 이승만은 자신의 단독 정부를 안정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서북 청년회를 파견했던 것이지. 서북 청년의 그 깡패들을 내보내서 제주 사람들을 압박하고 온갖 폭력을 가했던 것이지. 선으로 봐야 돼요. 서북에 대한 제주인들의 인식이 어땠는지. 왜 무장투쟁이냐라고 물었을 때 강문구가 대답한 게 있었잖아. 왜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우리 보고. 그런 연유로 이 고장 출신의 경찰 중에는 당국에 과잉 충성한 나머지 4월 3일에 새벽에 게릴라 봉기로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경찰 3명인가 살해당해요. 제주 사람이니까 더 과잉 충성을 해서 나는 이쪽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게릴라 편이 아니다 라고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지. 이런 슬픈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제주 사람들이 자신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증명하기 위해서 해병대에 지원해서 귀신 잡는 해병이 돼요. 전쟁 때. 그게 순위 삼촌에 나온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뒤에서 후반부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예감이
불길하게 밀려오죠. 서북과 육지에서 온 경찰, 군인들이 제주도를 물샐 틈 없이 이제 감싸기 시작합니다. 제주 사람들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처절한 피해, 광란이 펼쳐지죠. 그래서 제주 사람들의 집단적 무의식 속에는 이 육지 것들에 대한 그 공포와 혐오 이런 게 있다고 하죠. 자신들을 섬것이라고 비하합니다. 이 제주를 내부 식민지 삼아서 이승만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 권력을 장악하고 했던 것이지. 거기에 끝까지 저항했던 게 제주 사람들이고, 처음에 남로당 중심이었지만은 나중에 일반 민중들이 대거 여기에 반대하고 나서죠. 조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죠. 자, 피해감이 불길하게 훅 끼쳐옵니다. 자,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짧게 끝내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깊어서 그렇습니다. 중간을 넘으면서 조금 지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국 현대소설의 작가 현장 제6강 화산도 9장 10장 강의 마치겠습니다.